청취자님 먼저 우리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시죠. 네, 어떤 상상인가요? 그 청취자님이 막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로 꼽히던 그 막강한 대영 제국이랑 정면으로 맞붙었던 거대한 해군 함대의 후계자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와, 대영 제국이랑요. 엄청난 엘리트 가문이네요. 맞아요. 막 바다의 룰을 스스로 만들고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권력자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두운 방 안에서 당신은 완전히 파산한 채로 앉아 있는 겁니다. 아, 그 높은 곳에서 완전 밑바닥으로 떨어졌네요. 그렇죠. 가문의 명예, 권력 이런 게 다 증발해 버렸고요. 이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가문이 대대로 신성하게 여겨온 마지막 꿈을 그 동네 상인한테 헐값에 넘기려고 흥정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대체 어쩌다가 여기까지 추락하게 된 걸까요? 네, 바로 이 극단적인 상황이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심층 탐구의 핵심 자료입니다. 아, 드디어 오늘 자료가 나오는군요. 네네. 제 앞에는 지금 아주 대조적인 두 가지 자료가 놓여 있는데요. 하나는 방 하나를 꽉 채울 만큼 거대한 전통 두루마리 그림입니다. 바로 목류 도원도죠? 와, 목류 도원도요? 그 교과서에서나 보던 거잖아요. 맞아요. 깎아지른 절벽에 막 신비롭게 깔린 안개, 그리고 그 너머로 몽환적인 복숭아꽃 숲이 만발한 완벽한 이상향을 그려낸 진짜 걸작 중의 걸작이죠. 네, 상상만 해도 너무 아름다운데요. 그럼 다른 하나는 뭔가요? 다른 하나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아주 차가운 종이뭉치입니다. 바로 1900년대 초에 일본 교토로 쫓겨난 그 몰락한 사무라이 가문, 시마츠 가문이 이 그림을 팔아치워야만 했던 비극적인 밤의 기록이 담긴 낡은 장부와 일기장입니다. 와, 진짜 극과 극의 자료네요. 하나는 너무 몽환적인데 하나는 영수증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책들은 세상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네, 엄청 많죠.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목표는 미술사적인 기법이나 색채를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런 게 아니군요. 그럼 오늘 심층 탐구의 진짜 목표는 뭔가요? 바로 그 액자 밖의 진짜 현실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액자 박계준실이요. 네, 청취자님이 굳게 믿고 있던 세상의 규칙, 평생 바쳐온 커리어, 그리고 내 가문의 존재 이유 자체가 어느 날 아침에 강제로 삭제되었을 때 인간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거죠. 아, 세상이 송두리째 바뀔 때 어떻게 적응하는가 이거네요. 맞습니다. 무엇을 포기하고 끝내 어떻게 살아남는가에 대한 아주 처절한 생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하나씩 본격적으로 풀어보죠. 사실 그 생존의 처절함이 시마츠 가문의 장손, 시마츠 하루노리의 일기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하루노리가 낡은 족보를 보면서 일기장에 남긴 단 한 줄의 문장이 있는데요. 이게 정말 모든 걸 응축해서 보여줍니다. 어떤 문장인가요?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3번의 시간을 살았다. 라고요. 3번의 시간을 살았다. 약간 시적인데요. 단순한 감상이 아니거든요. 이게 한 인간의 정체성이 3번이나 강제로 뜯어 고쳐진 파괴적인 경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3번이나 강제로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대들인가요? 첫 번째는 막부가 지배하던 봉건 시대고요. 두 번째는 이른바 폐번치현이라는 거대한 폭통이 몰아친 혼란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본주의와 중앙 집권이 지배하는 근대 메이지 국가라는 시대입니다. 아, 정말 세상이 뒤집히는 격변기 3번을 다 겪은 거네요? 네네. 이 세 시대를 거치면서 그 거대했던 바다의 지배자들은 정말 철저하게 쪼그라들고 해체되어 버리거든요. 잠깐만요. 바다의 지배자라고 하셨는데 시마치 가문이 몸담았던 사츠마버는 그냥 육지에서 칼이나 막 휘두르던 일반적인 사무라이들이 아니었나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들이 일반적인 무사계급과는 그 스케일 자체가 아예 달랐다는 겁니다. 스케일이 다르다니 어느 정도였길래요? 지리적으로 이 사츠마번이 일본 최남단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덕분에 서양 세력이랑 가장 먼저 접촉을 했고 서양의 최신 함선이나 무기도 제일 먼저 받아들인 곳입니다. 아, 일찍부터 신문물을 접했군요. 네, 심지어 1863년에는 당시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하던 영국의 함대랑 직접 맞붙어서 전쟁을 벌였을 정도로 무력이 막강했어요. 와, 대영 제국이랑 직접 싸웠다고요? 진짜 바다의 지배자 맞네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배는 그냥 군사적인 목적이 끝이 아니었어요. 최신 정보를 얻고 무역의 흐름을 통제하고 또 어떨 때는 약탈까지 서슴지 않던 진짜 바다의 권력 그 자체였죠. 무역의 약탈까지 진짜 스케일이 남다르네요.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바다를 통해 세상의 이치를 읽는다 이렇게 자부하던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청취자님, 이거 좀 현대적으로 비유해보면요. 마치 평생 바다에서 거대한 군함을 지휘하던 최고 엘리트 제독이 갑자기 정부의 정책 하나 때문에 4만 명의 동료들이랑 같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완전히 하루아침에 내동댕이 쳐진 거죠. 그런데 그런 최고 권력자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장부를 쓰는 신세가 된 건가요? 아니, 그렇게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으면 무력으로 막 저항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게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 무력이 전혀 통하지 않는 방식의 파괴였기 때문입니다. 무력이 안 통했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메이지 정부가 단행한 그 패번치연, 그러니까 번을 폐지하고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도지사가 지역을 통치하게 만든 이 정책이요. 단순히 정치적 권력만 빼앗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뭘 또 빼앗은 건가요? 경지 시스템 자체를 아예 초기화시켜버린 겁니다. 기존의 사무라이들은 자신들의 영지에서 나오는 쌀, 그러니까 고쿠라고 부르는데 이걸 세금으로 걷어서 먹고 살았단 말이죠. 네네. 그게 사무라이들의 월급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이제부터 영지는 다 국가고 너희들 무사 신분은 폐지되었다. 이렇게 선언해버린 겁니다. 와, 진짜 청천벽력이네요. 그럼 먹고 살 길이 아예 끊긴 거 아니에요? 대가는 없었나요? 대가로 정부가 손에 쥐어준 게 있긴 했죠. 근데 그게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얄팍한 국채뿐이었습니다. 아, 종이 쪼가리나 다름없는 국채요. 진짜 어이없었겠네요. 네, 칼이랑 대포로 싸우는 법밖에 모르던 수만 명의 정예 병력들이 어느 날 갑자기 계산서와 계약서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세상에 그것도 실업자 신분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와, 진짜 인지부조화 장난 아니었겠네요. 칼 대신 주판을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딛고 서 있던 땅 자체가 징발해버린 거네요. 네, 완전히 세상의 문법이 달라진 거죠. 그럼 이렇게 무력도 바다도 다 빼앗긴 이 엘리트 무사들은 대체 현실에 어떻게 순응했을까요? 아니면 막 새로운 도전을 찾아 나섰을까요? 여기서 진짜 믿기 힘든 엄청 흥미로운 행보가 등장합니다. 뭡니까? 바다를 잃었으니까 이제 육지에서 무슨 물류 사업이나 무역을 시작했나요? 아니요. 그들이 다음 무대로 선택한 곳은 바다도 아니고 육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려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네, 하늘이요? 네, 1900년대 초에 시마츠 가문 사람들은 교토로 가서 회사를 세우고요. 놀랍게도 열기구를 띄우는 사업에 전 재산을 쏟아붓습니다. 열기구요? 아니 잠깐만요. 평생 배 타고 바다 호령하던 사무라이들이 갑자기 열기구를 띄운다고요? 솔직히 도무지 연결이 안 되는데요. 겉보기에는 진짜 황당한 선택이죠. 너무 황당하잖아요.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근데 이게 그들의 심연을 들여다보면요. 아주 논리적이고 필연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어떻게 논리적이 될 수가 있죠? 1900년대 초면 서구에서 막 열기구나 초기 비행 기술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인데 이게 당시에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근대화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최첨단을 상징하는 거대한 아이콘이었거든요. 아,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요? 네, 바다라는 독점적인 권력을 빼앗긴 시마츠 가문한테 이 열기구는 그냥 돈 벌려는 비즈니스 아이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뭐였나요? 아무도 정복하지 못한 하늘이라는 새로운 영토를 자신들이 가장 먼저 점령하는 거죠. 그래서 봐라, 우리는 여전히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구자이자 지배자다. 이걸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와, 잃어버린 자존심을 저 높은 하늘에서 되찾겠다는 그런 사무라이들의 절박한 몸부림이었군요. 맞아요. 엄청난 자존심이 걸린 거대한 프로젝트였던 셈이죠. 돈을 벌기 위한 철저한 사업 계획이라기보다는 약간 상처받은 에고를 치유하기 위한 일종의 거대한 퍼포먼스에 가까웠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당시 기술력이나 자본으로 그게 마음처럼 쉽게 돌아갈 리가 없잖아요. 네, 당연히 현실은 그들의 이상을 아주 차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역시나 실패했군요. 열기구를 한 번 띄우려면 막 수소가스도 필요하고 그 껍데기용 최고급 실크천도 필요한데 이 비용이 정말 천문학적이었거든요. 아, 유지비가 장난 아니었겠네요. 게다가 사무라이 출신이니까 장사꾼 마인드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비즈니스를 귀족적인 태도로 약간 폼 잡고 운영했던 거죠. 당연히 교토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냉담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비웃었나요? 교토 사람들이 보기에 칼 차고 폼 잡던 사무라이들이 이제는 돈 몇 푼 벌겠다고 막 고개사들처럼 하늘을 날아다닌다?
이러면서 완전 비웃음거리가 된 겁니다. 아이고, 군사적 엘리트주의랑 현실적인 자본주의 시장의 수요가 완벽하게 엇박자를 내버렸네요. 그렇죠.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컸던 탓에 결국 자본은 금방 바닥을 드러내고 회사는 완전 파산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자존심 회복하려고 띄운 열기구가 오히려 우리 가문 망했다고 만천하에 광고하는 꼴이 된 거잖아요. 네,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된 거죠. 이쯤 되면 그 장손 하루놀이의 멘탈이 완전 산산조각 났을 것 같은데요. 청취자님, 제가 사실 이 자료들을 보면서 제일 소름 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됐던 장면이 바로 이 다음입니다. 아, 그 장손 말씀이시죠? 네네. 회사가 망해가면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하루놀이가 선택한 도피처가 좀 이상해요. 보통 자존심 강한 몰락귀족이면 어디 값비싼 화려한 술집 가서 막 과거의 허세를 부리든가 아니면 차라리 무사답게 명예로운 죽음 같은 걸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게들 예상하죠. 그런데 하루놀이는 단돈 100원이면 갈 수 있는 냄새나고 허술한 교토 구석의 지하치료소로 내려간단 말입니다. 대체 왜 그런 볼품없는 쥐구멍으로 들어간 겁니까? 그 지하 공간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무사로서의 자아가 완벽하게 붕괴되었다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증거입니다. 완벽한 붕괴요? 네. 화려한 곳에서 허세를 부리거나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사실 내 안에 나는 아직 특별하다라는 그런 엘리트적인 에고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가능한 선택이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자존심이 살아있을 때 하는 행동이군요. 맞아요. 그런데 하루놀이는 열기구 사업까지 실패하면서 자기가 이 새로운 시대에서는 그저 무능력한 실패자에 불과하다는 뼈아픈 진실을 마주해버린 겁니다. 완전 철저하게 발가벗겨진 기분이 들었겠네요. 네, 가장 싸구려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축축한 지하는 사실 그 당시 하루놀이랑 시마츠 가문이 도달한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진짜 밑바닥을 그대로 투영해주는 공간인 거죠. 육체의 병을 고치러 간 게 아니었군요. 아닙니다.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웅크려 앉아서 대체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우리란 존재는 이제 도대체 무엇인가? 대답 없는 질문의 무게를 그냥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와, 무력함을 처절하게 인정하는 시간이었네요. 근데 그 깊은 바닥에서 아무리 질문을 던져봐도 세상은 결국 돈이라는 냉혹한 답만 내놓잖아요. 살아남으려면 돈을 만들어 와라, 이렇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가문은 결국 최후의 결단을 내립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자신들의 정체성을 문자 그대로 뿔뿔이 분해해서 내다 팔기 시작하죠. 가장 잔인한 해체의 시간이 찾아왔군요. 네, 가문의 창고문이 활짝 열리고요. 이제 돈이 될 만한 것들이 하나씩 장부에 기록되며 팔려나갑니다. 순서가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 순서가 아주 상징적이죠. 처음에 무사의 혼이라고 부르던 명검들이 막 팔려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음은 선조들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붉은 갑옷들, 그리고 사무라이들의 그 높은 교양을 상징하던 서예 작품이랑 백자, 이런 게 차례대로 막 돈으로 환산돼서 창고를 떠나잖아요. 무력, 역사, 교양이 자본주의 앞에서 완전히 거세당한 겁니다. 네, 그렇게 텅 빈 창고에 마지막으로 남은 단 하나의 물건이 있었죠?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거대한 두루마리 그림 몽유도원도입니다. 청취자님, 이 그림의 디테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깎아지른 험준한 바위산들 사이로 그 안개가 막 신비롭게 깔려있고 현실에는 없을 것 같은 몽환적인 핑크빛 복숭아꽃이 가득하거든요. 이건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에요. 네, 현실과 꿈 사이를 걷는 이상향 그 자체죠. 여기서 이 그림이 어떻게 더 큰 그림과 연결되는지 그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숨어 있나요? 하리노리한테 이 그림은 단순히 금전적 가치를 가진 비싼 골동품이 아니었어요. 일기장에 따르면 그는 어릴 때 이 거대한 두루마리를 쫙 펼쳐놓고 그 험준한 절벽을 맨발로 오르고 안개 낀 습 사이를 거닐면서 완벽한 자유를 느끼는 그런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아, 잃어버린 자존심이자 현실의 그 무거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순수한 꿈이었군요. 네, 하루놀이가 이 그림을 팔아치우기 직전에 가문의 늙은 어른한테 찾아가서 막 애원하듯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나요? 이것만은, 이 그림만은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요. 아, 갑옷이랑 칼은 다 팔았지만 마음속에 꿈마저 팔아버리면 우리는 대체 짐승이랑 다를 게 뭐냐? 이런 절규 같은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그 노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정말 너무나 체념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어떤 대답이었나요? 우리는 이미 현실에서 꿈을 이뤘다. 그림만 남긴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와, 뼈 아프네요. 더 이상 이상을 꿈꾸는 것 자체가 이 근대화 시대에는 엄청난 사치라는 선언이잖아요.
네, 시대적 비애가 완전히 묻어나는 대답이죠. 결국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에 방 한가운데에 그림을 딱 두고 하루놀이랑 교토의 상인이 마주 앉게 되는데요. 네, 그 거래의 밤이 아주 하이라이트입니다. 저는 진짜 이 흥정 장면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청취자님도 한번 그 서늘하고 비 내리는 방 안의 분위기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긴 침묵을 깨고 하루놀이가 아주 무거운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엽니다. 이 그림은 값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말하죠. 그러자 상인이 차갑게 씩 웃으면서 대답하잖아요. 그렇다면 더 쉽게 결정되겠군요. 값이 없는 것은 결국 어떻게든 팔리는 법이니까. 와, 진짜. 이 잔인하지만 현실적인 상인의 대사가요, 사실 메이지 시대의 빠르고 냉혹한 근대화 속에서 전통과 기억이 어떻게 자본주의 논리 앞에 해체되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전통이 해체되는 순간이군요. 네, 하루놀이한테 값이 없다는 말은 돈이라는 천박한 단위로는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신성하다는 뜻이었지만요. 상인한테는 그게 아니었죠. 상인, 즉 자본주의의 대변자에게 값이 없다는 건 그냥 시장에 등록된 가격표가 없다는 뜻이고, 이건 곧 가격을 마음대로 후려쳐서 자본의 논리에 편입시키기 아주 좋은 사냥감이라는 의미였던 겁니다. 너무 소름 돋게 정확한 통찰이네요. 명예나 전통처럼 형태가 없는 것들은 중앙집권화되고 산업화된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가장 취약한 환상일 뿐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당신들의 그 고결한 꿈도 내 장부 위에서는 그저 몇 엔짜리 잉크 자국에 불과하다, 이런 뜻이죠. 와, 진짜 일침이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의미는 결국 무엇일까요? 그림은 둥글게 말려서 상자에 담겨 어딘가 다른 나라로 떠나버렸고요. 이 가문은 바다도 잃고 칼도 잃고 하늘을 날겠다던 도전도 실패하고 마지막에 마음속 몽유도원도라는 꿈마저 다 잃어버렸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정체성이 뼛속까지 다 털린 완벽한 패배와 몰락의 역사처럼 보이죠? 네, 완전 배드엔딩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오늘 이 사람들의 장부를 이렇게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까? 바로 하루놀이의 일기장 맨 마지막, 잉크가 막 번진 자리에 적힌 독백 때문입니다. 이 독백 한 줄이 모든 상황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놓거든요. 뭐라고 적혀 있었길래요? 그는 그림까지 다 팔아 넘기고 나서 조용히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 하지만 살아남았다. 이시마스 가문 사람들이 왜 지금까지 흔적을 남기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시대가 바뀌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칼을 쥐고 있다가 몰살당한 수많은 사무라이들과는 달랐습니다. 무사의 정체성을 버린 거네요. 네, 무사라는 고결한 정체성을 지키려고 죽음을 택한 게 아니라요. 그 정체성을 스스로 완전 해치하고 시장에 내다 팔아서라도 현실의 땅에 두 발을 딛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는군요. 맞아요. 그들의 후손은 더 이상 거대한 배를 타거나 열기구로 하늘을 날지 않습니다. 교토의 아주 작은 사무실에서 묵묵히 주판화를 튕기고 장부를 넘기면서 상인으로 또 회사원으로 살아갔습니다. 칼 대신 펜을, 바다 대신 시장을 바라보면서요. 사무라이라는 정체성은 잃었지만 시대에 적응하며 끈질기게 생존해낸 사람들이 된 거네요. 자존심을 버린 대가로 생존이라는 진짜 승리를 거머쥔 셈입니다. 네, 바로 그게 이 장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짜 핵심입니다. 살기 위해서 나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꿈을 상인에게 팔아넘겼다. 청취자님이 이걸 들으시면서 다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 역시 무언가를 끊임없이 포기하고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네, 100년 전 그 비 내리는 도토의 밤이 그저 먼 옛날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들리지는 않으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속도도 사실 메이지 유신 때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맞아요. 내가 평생을 바쳐 갈고 닦은 기술, 내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 내가 굳게 믿어온 지식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AI나 전혀 새로운 시스템 때문에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걸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잖아요. 네네, 현대판 패번취원을 겪고 있는 거죠. 전통이라는 닻을 제때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 변화의 쓰나미에 수장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께 여운을 넘기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과거, 나의 신념, 나의 정체성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지켜내는 것이 가장 훌륭하고 아름답다고 배우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미화되죠. 하지만 만약 완전히 다른 룰이 지배하는 낯선 시대가 당신의 방문을 쾅쾅 두드린다면 어떨까요? 과거에 찬란했던 정체성을 미련 없이 다 팔아버렸기에 이 가문이 역설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네, 테세우스의 배처럼 부품을 다 갈아 끼워서라도 생존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청취자님이라면 생존하기 위해, 이 미래행 티켓을 사기 위해 절대 팔 수 없을 것 같던 당신만의 몽유도 원도를 기꺼이 시장에 내놓으실 수 있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껴안고 고결하게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내다 파는 속물이 되어서라도 살아남아 다음 페이지를 쓸 것인가? 그 비 내리는 밤의 선택을 한 번쯤 깊이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